네, 안녕하십니까. 이서대양 양사입니다. 오늘이 2월 16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2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를 보면, 최소한 나쁘지 않죠. 그런데, 자, 우리가 시장에 기대하고 있는 그런 정도 수준, 또 현재 주변에 나스닥 선물 지수의 현재 상황, 및 또 일본 증시, 중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정도의 강세, 는 아니죠. 뭔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장을 최근에 가만히 보게 되면 지수 탄력성이 그전 특히 작년 12월 달 들어 1월 달까지 동학기미가 이끌었던 그런 상황과는 달리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에 우리 지수 자체가 또 왔다 갔다 연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최근 특히 2월달 들어서 일반 개인들 지난 1월달에 초유의 22조 원 정도는 초대규모로 매수했던 일반 개인들 동학 개미를 넘어 이제는 동학 주주라고 제가 읽고 있는데요. 자, 그런 일반 개인들이 그렇게까지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약간 주저조저하고 있는 그들의 매수 공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공백을 외국인들이 메꿔주면서 강력히 시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 혹은 어제하고 지난주 수요일처럼 대규모 7천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이끌었던 그런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같지는 않죠. 다소 주춤주춤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수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아주 초대규모로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도적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그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매도와 관련된 그들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나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소 기세 탄력성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자 하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골격을 뭐 그렇게까지 크게 손볼 필요가 전혀 없죠. 웬만하면 그 골격 그들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것들인데, 첫째, 자, 결국에는 반도체 쇼티지, 공급 부족 상태를 쇼티지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그대로 좌시하지 않고 미국 당국, 정부가 나서서 국가적인 어떤 대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삼성전자와 상당히 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좀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에서 아이오닉 5, 순수 전기차죠. 아이오닉 5를 공개를 했습니다. 요 내용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LG전자. LG전자의 오늘 주가가 괜찮아요. 잠깐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맥점에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위치에서 튀어 오르고 있죠. 16만원 이하에서 매수할 기회다 했던 건데요. 17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도 매수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LG전자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다 하는 내용이죠. 그것과 관련돼서 전장 사업과 관련된 아, 미래 성장 잠재력까지 함께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 문제인데요. 자, 그 전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나머지 바이오 업체들은 일단 그 투자 대상에서 유보하자는 건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자 하면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만 하셔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따라서 바이오 비중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외에 다른 바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참작을 하셔서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또는 현재 종목과 관련된 또는 투자 전략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3 및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계속 같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죠. 이슈부터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일본 증시가 상당히 좋아요. 오늘도 또 상승을 했죠. 어쨌든 니케이 지수가 30년입니다. 30년 만에 4만 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30년 전 일본 증시는 한때 4만 포인트까지 간 적이 있었죠. 아직 4만 포인트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3만 포인트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것도 30년 만이다 하는 건데요. 금년 1월 4일 이후에 14.2%나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코스피도 좋았지만 코스피 11.9% 상승보다 더 큰 폭으로 니케이 지수가 상승했다 하는 것이 특기할 만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보면 일본 경제나 각계 그것을 구성하는 해당 업체들의 경쟁력이 또 실적이 우리나라 기업체들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일본 증시가 조금 더 낮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 반사이익을 받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매도 재개가 되는 5월 3일 또는 그 이전 한 달 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전까지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탄력성은 일본 증시에 못 미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좀 시원스럽게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서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약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한 가지. 자, 구리 가격이 8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섰다는 건데, 구리만 그런 게 아니죠. 니켈, 알루미늄, 또 원유가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심지어 곡물가까지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전 세계 금융시장 및 상품시장의 유동성, 돈이 흘러 넘친다는 뜻이 되고 그만큼 증시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뜻한다. 라는 관점으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이것이 주 주제인데요. 자, 미국 백악관에서 반도체 공급 증대를 위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가 있었단 말이죠. 자, 미국 현재 백악관 대변인이 한 얘기입니다. 업계 핵심 업체, 반도체를 뜻하는 것이고요. 핵심 업체, 여기는 아마 핵심 업체가 아마도 대만의 TSMC 및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현재 지금 뜻하는 것 같습니다. 핵심 업체 및 무역 당사국, 당연히 대만과 한국이 되겠죠. 적극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표현을 했는데요.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TSMC와 삼성전자가 그 협력 대상 업체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현대차는 좀 덜하긴 합니다. 어쨌든 국내 완성차 업체도 생산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하는 건데요. 그것과 관련된 국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건데 아무래도 그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조적으로 생산 캐파를 늘릴 수 있는 재정 및 세제나 투자 등등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것과 관련된 삼성전자 이슈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돼 있었던 상태였었죠. 격리 해제가 됐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현재 경영 스태프들과 어느 정도 접견이 가능합니다. 해서
투자 현안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 미국의 요구도 있지만 삼성전자 자체에서도 상당히 심도 높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 텍사스의 오스틴 공장이거든요. 여기서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데 14나노급입니다. 범용 파운드리만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범용 파운드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14나노 갖고서는 경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차량용 반도체 하려면은 특히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5나노급 정도 수준의 그러한 반도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것에서 지금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 눈치도 봐야 될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평택에 30조 규모의 제3라인 공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분들이 있고 해서 더욱더 이 결정이 좀 빨리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근슬쩍 현재 특히 반도체 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설은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업체를 M&A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대상 기업들은 말씀을 드렸었죠. 인피니언이나 들은 현재 NXP가 될 소지가 높다는 건데 그전 현재 삼성전자 관계 임원이 한 얘기가 있었죠. CFO가 얘기를 당시에 했었어요. 그래서 3년 안에 모종의 결단이 있을 것이다.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그렇게까지 3년까지 길게 늘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빠르면 이번 광복절 때 8.15 특사로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면된 직후에 아마 그러한 결정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영어의 몸에서 당장 그것을 결정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8.15 광복절 이후에 그 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그렇게 포석을 좀 해놔놓고 판단을 좀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다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참고로 지난주 한 주 미국 반도체 업체 주가 동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재미가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치솟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왼쪽 그림이 꺾은선 그래프가 그런 그래프고요. 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지난주 주가 상승률이 각 파트별로 또 종목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엔비디아나 AMD, 인텔 같은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반도체 기업들은 9%, 10%, 6%, 차량용 반도체도 4, 5, 7 정도, 인피니언, ST마이크로, 또 NXP, 그리고 파운드리 TSMC 8%,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 삼성전자나 또는 SK하이닉스와 직결되어 있는 가장 밀접한 그런 대상인 사실상 이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반도체 업체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론이 8%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쪽은 ASML, 세계적인 노광기 업체죠. ASML 8% 비싸게 올라왔는데 램 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데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또는 램 리서치 같은데 또 KLA 같은 반도체 장비, 여기서의 반도체 장비라는 것은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의 반도체 업체들입니다. 그런 업체들의 주가가 다른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보다 거의 2배 이상으로 15% 내지 16% 정도 급등을 했다는 것. 이것을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특히 RM 리서치나 그런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데입니다. 그런 데와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품목을 그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국내에도 한 두세 곳, 네 곳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포닉 IPS 증착장비 업체죠. 3대, 4대 증착장비 업체가 있습니다. 테스가 있고요. 또 유진테크가 있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주가 흐름이 비슷비슷한데, 자, 그들 종목들도 은근슬쩍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구태여 우리가 지금 현재 반도체 업체들을 이미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작은 스몰캡 종목으로서 현재 약간 그 성격이 다른 테슬라나 동진세미캠, 또 그전 또 PSK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보다 현재 지금 당장은 장비업체 조금 더 탄력적이라고 해서 당장 장비업체 개별 스몰캡 종목까지 손을 벌릴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종목이 테스나 테스 또는 유진테크 또는 원익 아이페이스, 주성 엔지니어링, 더 나가서 KC텍 같은 정보도 나쁘지 않은 거죠. 연마제 업체, 또 PSK, LOT 백현도 있죠.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구태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동진세미캠이나 테스나나 그 전에 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SFP 반도체나 네페스 같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또는 뭡니까? AD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으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그냥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늦더라도 어차피 삼성전자 주도한 장세가 지속될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정상적인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라면 당연히 내 순서가 온다는 것이죠. 다만 반도체 장비는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종목 구성상 지금 말이죠.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또 PI 첨단 소재나 또는 옵트론텍 같은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종목은 MCNX죠. 그래서 MCNX를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구성을 좀 바꿔서 약간 다양하게 이게 포트폴리오의 효율적인 그런 구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개별 이슈가 된다는 건데요. 일단 현대차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 5를 공개한다고 하죠. 이왕이면 현대차 주가를 보면서 최근 현대차 주가가 아주 시원스럽게 쭉쭉 올라가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리면 빛을 또다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다시 재개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 줘야 된다는 건데요. 그 단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오닉 5 순수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출시되는 지역은 유럽이고요. 국내 출시는 4월 달에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e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거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는 저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3개 업체밖에 없다는 것이죠. GM이 갖고 있고, 폭스바겐이 갖고 있고, 현대차가 갖고 있을 정도로 몇 개 없다는 것인데, 어쨌든 현대차가 그것을 갖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첫 전기차, 순수 전기차 EV가 출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번 출시되는 아이오닉 5는 1회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500km나 돼요. 그 전에 있었던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테슬라의 모델 3인가요? 모델 3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몸미치이 240km 정도밖에 안 됐던 건데 거의 2배 정도 늘려서 500km 정도 상당히 되고, 이런 정도로 하면 거의 테슬라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행거리 측면에서 봤을 때 결코 부족하지 않은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순수 전기차가 출시됨에 따라서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자동차라는 개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단은 공간의 혁신, 공간이 넓어진다는 개념 이상으로 또 하나의 생활 공간 내지 업무 공간이 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도 현재 내연기관차의 뒷좌석에 보면은 터널 부분이라고 해서 가운데 블록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간이 넓어지는데
단순히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하나의 생활 공간과 업무 공간으로 조금씩 탈바꿈되고 있다라고 하는 공간의 혁신, 그것을 넘어서 지금 애플에서는 미래의 자동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일컫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2의 생활 공간, 제2의 업무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공간의 혁신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현재 현대차가 상당히 빠르게,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LG전자도 포함이 되고 삼성전자도 포함이 돼서 그 부분에 합종 연횡을 하고 있다 하는 관점에서 한국의 이 부분에 대한 미래는 나쁘지 않다. 밝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들 정보가 결코 단타로 치고받고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주가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LG전자인데요. LG전자에서도 그 일단은 엿볼 수가 있다는 건데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먼저 LG전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내용은 그 전에 삼성전기가 한참 부각됐을 때 삼성전기, 이게 삼성전기고요. 이게 LG전자입니다. 삼성전기도 좋은데 우리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기까지 갖고 있으면 일종의 중복입니다. 어차피 삼성전기의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는 연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죠.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두 종목을 동시에 갖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따라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굴지에 대표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보조할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LG전자로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효율성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된다.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말이죠. 그래서 LG전자를 말씀드리는 건데 딱 보시면 LG전자 주가 흐름과 삼성, 이게 LG전자 주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반적인 흐름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움직임의 타이밍이나 그 폭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LG전자가 우리 입장에서 더욱더 필요한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1분기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 내용 잠깐 자막을 좀 올려놓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LG전자 작년 4분기의 영업이익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영업이익이 6,500원 정도, 6,500억 원 정도 된다는 건데 사실은 1분기가 가장 좋고요. 1분기를 제외한 나머지 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영업이익은 5천억 정도만 나와 잘 나온 것이 했던 건데 6,500억까지 잘 나왔고요. 그런데 금년 1분기는 놀라워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입니다. 1조 1,200억 원이나 나온다는 거고 금년 토탈 보편적으로 1년 중 농사를 해서 LG전자가 영업이익을 낸다고 한다면 2조 5천억 정도를 낸다는 건데 이미 작년부터 그 한계를 넘어섰죠. 3조를 넘어섰고 3조 2천억 원이 나왔다는 건데 그것도 어닝 서프라이즈인데요. 더 나가서 금년 들어서는 3조 6천억 내지 잘하면 4조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실적 폭발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비대면과 관련된 가전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 첫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생활 가전과 관련된 완벽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뭐 세탁기, 냉장고, TV 등등 한때 의료 관리기인가요? 뭐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한 그 생활 가전의 세계를 완벽하게 구축한 현재 제1의 업체가 LG 전자인 것 같고요. 거기에 AI 플랫폼 LG Sync Q라고 하죠. 이것도 상당히 강점이라고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의미가 있고 근데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 전장부가 3대 축이 완전히 어느 정도 구축된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차량 내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인포테인먼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디스플레이까지 말이죠. 그리고 헤드램프가 주면 그거 이미 GKW, ZKW를 인수를 해서 구축해 놓은 상태고
자, 파워트레인은 작년 12월 달에 카나다의 마그나 엔터프라이즈 이 업체와 현재 협력사를 만들기로 했죠. 근데 그것도 구축해 놓은 상태거든요. 3대 축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태고 이를 통해서 이미 매출도 급신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자 상태인 것을 금년 3분기 때부터 그 부분도 흑자로 전환이 되고 흑자로 전환되는 순간 마치 2차 전지처럼 상당히 빠른 속도로 흑자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LG전자의 실적은 지금 현재까지 생활 가전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실적이 좋아졌지만 앞으로는 특히 내년부터는 전장 부분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체로 대변신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LG전자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봐야 PER이 10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여전히 부담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좀 올라왔지만 LG전자는 지금도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 팔면 안 되죠. 그런 관점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바이오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 전에 HLB가 오늘 문제가 좀 있었죠. 그 전에 리보세라님인가요? 네, 그 전에 HLB가 자랑했던 신약과 관련 미국 임상 3상이 통과됐다는 것으로 그 당시 공시가 된 것 같고요. 그를 통해 상당한 주가 상승이 좀 있었죠. HLB 잠깐 주가를 보도록 하죠. 그 전 작년인가요? 작년 2019년도 당시군요. 2019년도 그 당시에 19,000이었던 주가가 거의 10배 정도 올라가서 19만 정도 수까지 올라갔고요. 또 2017년도 당시에 11,000원 정도 했던 주가가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15만원 근처로까지 12배, 3배 정도 이렇게 올라갔던 그 당시에 뜨거웠던 종목이었다는 건데요. 그 당시 신약 개발 기대감 때문에 그런 시세가 분출된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발표됐던 임상 3상 성공적 결과가 허위 공시라고 하는 그 논란에 좀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바이오와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과 관련된 신뢰성은 상당히 찌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일단 현황을 보게 되면 특히 금년 들어서 코스닥 바이오 쪽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최소한 나쁘지 않고 오히려 흐름상 최근 상황이 약간 주춤 조금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오름세입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거의 한 11% 올라간 것에 비해서 코스닥 바이오 섹터는 오히려 마이너스 11.8%인데 종목별로는 상당한 편차가 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이상 크게 빠진 종목이 있고 오히려 올라간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1.8%가 된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급적 바이오를 피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제가 말씀드리는 유일한 바이오 투자 대상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주가가 그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HLB에다가 HLF의 임상결과 허위공시 논란에 좀 빠졌다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그 전부터 바이오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많았던 섹터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바이오주는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했죠. 가급적이면 알고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은 그런 종목도 수록합니다. 부터요, 바이오주를 한다, 제약주를 한다, 바이오 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종목까지는 저도 긍정적이긴 해요. 유한양행라든가 한미약품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미약품도 아직은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괜찮은 종목이다. 믿을 수 있는 종목이다 싶고요. 또 LG화학의 자체에 LG생명과학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해서 그 부분 같이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약과 관련된 바이오체 중에서 그래도 좀 믿어볼 수 있는 그런 대상 정도로 오스코텍이나 에클론이나 또 셀리보리도 가끔마다 말씀드렸죠. 또 이런 종목들 그리고 그 전부터 있었던 메디포스트 줄기세포 쪽이죠. 이런 쪽, 뭐 이런 쪽 정도
알테오젠도 있네,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정도는 눈여겨볼 대상 정도는 된다 하는 건데, 하지만 우리가 목숨 걸고 거기에 투자할 대상이냐 하면, 그거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대상,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걸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일단은 이런 거죠. 일단 보유 기술, 바이오가 주장하는, 그들이 자랑하는 그런 보유 기술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그 절차적인 문제, 또 그게 투명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 정보 내용을 알기도 어렵고 또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심지어 바이오를 현재 그 조사 분석을 하는 증권사 리포트조차 기업 내용을 사업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 not answer의 준말 NA 종목이라고 하면 NA 종목이라고 해요. 아니면 NR, not relate, relate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한단 말이죠. NR 종목이거나 NA 종목으로 분류를 한단 말이죠. 그런 정도 가치 판단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신뢰성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사실은 뭐 신라젠, TC전, 헬리스이미스 이것 말고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을 하거나 또는 일부 성공을 했거나 또는 L-out, 라이센스 아웃을 즉 기술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디까지 조건부거든요. 그거 관련된 그런 신뢰 상실을 하는 그런 경우가 커다하게 많죠.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한미 약품이었고요. 그 최근에는 브릿지 바이오 정도가 있었던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종목도 엘라우, 에센스 기술 수출이 취소되거나 또는 파기되면서 문제를 야기했던 그런 문제가 있는데다가 또 신약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끝까지 상업적 성공으로 연결될지 정도 불투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메디폴스틱 카티센 같은 무릎 연골 줄기세포 치료제죠. 이미 신약 개발한 지 10년이 되는데 개발해서 우리나라에서 상업적으로 허가를 내준 지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 성공했는지 여부가 아직은 확실치가 않죠. 사실상은 성공했다 보기는 좀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모를 정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적 특성 때문에 국내에서는 바이오 업체들이 어, 물론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좋은 대접을 받는 측면, 상대적으로 고평가 받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한국적인 특성이 많이 작용이 돼서 바이오가 후한 점수를 좀 받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관련 종목 수가 지나치게 너무 많습니다. 지나치게 많다는 표현도 과한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 대상으로 봤을 때 너무 가뜩이나 어려운 데다가 너무 많아요. 무려 제약이나 또 의료기기, 기타 뭐 여러 가지 시스템 등등 관련된 바이오 업체들만 약 300개 이상 되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각계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그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기업 경기나 수급이나 기타 등등 객관적으로 그 주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바이오는 그게 없습니다. 그 종목의 주가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만약에 8만 원, 9만 원 정도 샀는데 물렸다 치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물렸어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신뢰가 있고 자신감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그게 안 되죠. 9만 원 샀는데 지금 어떻게 잘못 타이밍을 잡아서 물렸단 말이에요. 손실이 좀 커요. 한 7만 원 정도 내려가 있을 때 만약 그냥 그 종목을 물려있는 상태에서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손절을 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삼성전자라면 그게 답이 나오는데 바이오는 그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기 힘들죠. 따라서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바이오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선택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과 같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대부분 다 쉽고 알기 쉬운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이끄는 그런 장세, 대형주, 실적이나 성장이 뒷받침이 되는 대형주가 주도하는 사실상의 대세 상승 장세,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이며 거기에 주인공들은 우리가 뻔히 잘 알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모르는 종목이 없죠. 요 펀더멘털에 그것 기타 등등 모든 것이 유추가 되고 분석이 되는 대상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주도하는 장세 하에 굳이 그 어려운 바이오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를 한다. 바이오가 우리나라 미래 성장사,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하나의 동량, 기둥이 될 수 있는 동량이 되고 성장성이 뛰어난 분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고른다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선택하기 어려운 분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특정 바이오업소를 통해서 상당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확률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이른바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런 확률도 그렇게 생각보다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바이오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둘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때요, 삼성바이오 로직스 정도는 괜찮다.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도 비중이 많았을 때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비중 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계속 보유하시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를 한다 하는 것인데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스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바이오에 대해서 현재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 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코드가 안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좀 감안하시고, 어쨌든 저와 호흡을 같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적당히 조절을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